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성한용 기자와 함께하는 2024 총선 이슈콕.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올해 총선. 그 선거 과정과 특징이 어땠는지 성한용 기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시작 전에요.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 구독자 수가 어제부로 17만 명이 넘었어요. 작년 8월인가가 10만 명을 넘어서 유튜브 본사로부터 실버 버튼을 받았는데 한 7, 8개월, 8개월이 좀 안 됐는데 7만 명이 늘었습니다. 올 여름에 20만 명 돌파가 가능할지 여러분들의 응원의 힘을 믿고 오늘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투표율 여야 할 것 없이 굉장히 열심히들 하는데 예측 얘기가 나오나요? 목표치만 있죠. 네. 그런데 최종 투표율은 잘 모르겠습니다. 2016년 예. 총선 때 최종 투표율이 58%였고요. 네. 그때 그 123대 122로 아슬아슬. 민주당이 한석 이겼던 네. 그 정도죠. 그런데 4년 전 2020년에는 무려 66.2%로 올라갔어요. 엄청나게 올랐어요. 예, 굉장히 올라갔죠. 그래서 그 선거 결과가 민주당이 180석, 그다음에 그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 103석. 네. 엄청난 격차가 벌어졌죠. 그래서 최종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 계열 정당, 이른바 그 개혁진보 쪽이 좀 유리하다. 이게 통설인데 그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은 원래 그 투표를 많이 하세요. 네, 5060, 70. 웬만하면 다 투표하죠. 나라를 구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2030, 40은 좀 그 투표율이 낮아요. 맞아요. 그게 뭐 나이 드신 분들은 뭐 젊은 사람들이 애국심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굉장히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예. 아무튼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이른바 2030, 40이 투표를 많이 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젊은 층의 민주당 계열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쪽이 유리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 사전 투표율 관련해서 4년 전 2020년에 이 26.69%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2016년에는 12.19%였는데 굉장히 한꺼번에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사달이 생겼습니다. 이게 이 황교안 그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 대표가 총선 참패했잖아요. 그 뭐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거 부정선거다. 네, 근데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특히 사전선거는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분은 대한민국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인데 왜 그 부정선거 음모론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분 지금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참 집념도 참 대단한 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보수 쪽 특히 고연령층에서는 사전 투표하면 다 그 이제 표를 도둑 맞는데 그래서 이제 투표를 안 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럴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투표를 할 수 있는 날짜가 사흘인데 사흘 동안 투표를 하는 쪽이 이기는 거지. 어떻게 하루만 투표해서 이기겠느냐. 그래서 후보들 전원, 국민의힘 후보들은 전원 사전 투표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도 오늘 투표를 했죠. 그렇죠. 그래서 투표율이 지금 굉장히 높이 그러니까 오전에 기사 봤더니 비록 아직 시작 초이지만 역대급이라는 또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번에 역대급 많아요. 우리 성 기자님이 정치 취재 현장 35년이세요. 이게 선거를 도대체 몇 번을 겪으셨을지 셀 수가 없는데 뭔가 그래도 올해 선거 과정은 이런 특징, 역대 선거와 이런 차이를 보였다. 이걸 좀 정리를 좀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총선이나 대선, 지방선거 다 역대 선거하고 다 다른 선거입니다. 그때. 그렇죠. 매번. 네, 매번 다르죠. 근데 이번에 아주 좀 제가 이제 정치부 기자로 취재하면서 이건 참 특이하다. 이렇게 느낀 점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민주당 공천 파동을 보고 전 약간 놀랐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른바 비주류가 다 밀려나는구나. 이건 이제 언론에서는 뭐 비명횡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친명횡재 뭐 이렇게 말도 참 잘 만들더라고요. 이제 이게 참
특징이었고요. 이제 이 바람에 민주당이 좀 위기를 겪었습니다. 이때 실제로 민주당 지지도가 좀 떨어졌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물론 총선 결과는 뭐 좀 차원이 다른 문제지만 이런 좀 문제가 있는 후보들을 공천을 한 걸 가지고 우리 잘했다, 우리 공천혁명이다, 이거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공천 파동이 일단 첫 번째 특징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좀 오만해진 것 같아요. 아, 이번 총선 이겼다. 네. 그래서 이제 이종섭, 예. 이른바 네, 도주대사 도주대사. 사건. 뭐, 대사로 임명한 것도 부적절한데, 그게 난리가 났는데 버틴 거죠. 그래서 이제 표가 확 떨어졌고.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우습게 본 거죠. 네. 야당하고 국민을 다 우습게 본 예, 것 같습니다. 예. 또 황상무 수석이 사고를 쳤는데, 그렇죠. 이게 과거 같으면 바로 정리해야 되는데, 그럼요. 이것도 이제 버텼어요. 정권 심판론이 푹 가라앉았다가 이걸 다시 이렇게 되살리는 놀라운 신공을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보여줬어요. 직접 보여준 거죠. 직접 보여준 거죠. 전 그래서 역대 대통령 중에 총선 앞두고 이렇게 좀 속된 표현으로 자살골을 네, 넣는 네. 대통령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을 정말 당사자가 불러 일으켰어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의 비밀 당원이다. 뭐 이런 선대본부장이란 말 있잖아요. 예,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약간 조롱을 당하는 측면이 있죠. 네. 아무튼 이거는 정치인의 대통령의 오만인 것 같아요. 예. 이건 총선 이겼다 생각하니까 고집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다가 지금 엄청난 역풍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뭐 조국 혁신당 돌풍 아무도 예상 못했고요. 예, 예. 저도 뭐 전혀 몰랐고요. 조국 대표 자신도 이 정도 돌풍이 올지 예상 못했다고 하십니다. 네. 뭐 이건 여러 가지 설명이 가능하고요. 네. 또 한 가지 좀 빠뜨리고 싶지 않은 게 마지막으로 이 여야 대표들의 입이 너무 좀 거칠어요. 이거는 곤란합니다. 이거 역대 총선 치열하긴 했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일단 기호 1번 이재명 대표 쪽부터 얘기를 하면 무슨 뭐 머슴을 해고해야 한다. 뭐 그 말 자체는 맞는데 이게 이제 탄핵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발언이고요. 그다음에 5.18 학살의 후에 이 광주 1980년 광주는 엄청난 상처고요. 보수 쪽에서도 이제 그 치유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근데 진짜 거기는 좀 참 그래 좋아요. 내심은 모르겠는데 한 번 있을만 하면 한 번씩 저렇게 툭 튀어나와서 정말 그렇습니다. 안 바뀌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 근데 아무튼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잘못을 인정하고 후보도 사퇴시키고 어쩌고 했는데 5.18 학살의 후예다. 그러니까 네. 당신들은 학살 정권의 후예다. 또 제주 4.3 학살의 후예다. 글쎄 이렇게까지 역사적 사실을 소환해서 공격하는 게 과연 온당한지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또 뭐 나베 나경원 전 의원을 이제 뭐 나경원 나에다 아베 이렇게 붙여서 나베 이렇게 친일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나베가 우리말 냄비를 일본말로 네, 나베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여성 비하 발언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꽤 굳이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데. 예, 이건 이재명 대표가 잘못한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은 한술 더 뜨는 것 같아요. 전, 의외예요. 이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뭐, 엘리트, 예. 뭐, 엄친아, 친아. 엄마 친구 아들, 뭐, 초엘리트 출신 이렇게 평가했는데, 이게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뭐, 금방 배우네요. 금방. 아니면 처음부터 처음부터? 제가 이 취재를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이고 머니나. 통합진보당의 후예니 뭐 범죄 연대니 이번 선거가 범죄와의 전쟁이래요. 아니 범죄와의 전쟁은 영화 제목이죠. 이거 왜 이러는지. 또 이제 이재명 대표를 보고 뭐 일베 출신이라고 그러고 뭐 정치를 개같이 한다. 그랬다가 심했는지 그 다음부터는 개가 아니고 이제 못같이 한다 이렇게 바꿨고요. 또 뭐 후지다.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사실 후진 겁니다. 또 무슨 쓰레기. 아니, 이렇게 되면 이런 단어들을 입에 담는 사람 입이 쓰레기통이 되는 건데 이거 왜 이러는지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그래서 일단 여야 대표들이 선거를 격렬하게 치르는 건 좋은데 이렇게까지 국민 가슴에 상처를 준 거는 저는 이번 총선에서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꼽아볼까요? 저는 문득 느꼈어요. 벽보가 왜 이렇게 짧지? 생각보다 그 종로구만 6개인가 7개고요. 여기 용산구 쪽에 내려가다 보니까 3개.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번에 전체 평균 경쟁률이 3.2? 2점 몇? 예, 좀 하여튼, 낮은 편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이렇게 막 물어봤어요. 왜 유달리 이번엔 안 나오셨어요, 다들? 이 시즌만 되면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랬더니 여야가 판을 싹 정리했다고 누군가가 설명해 그렇습니다. 주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정치 양극화의 여파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1당 또는 2당이 아니면 당선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탁금이라도 안 까먹으려고 아예 네. 나오려고 했다 후보 등록을 안 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투표용지가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더라고요. 이쪽 지역구 투표는 굉장히 짧고. 그렇죠. 그래도 저는 7명인가 있으니까 임했는데, 비례투표는 또 번호가 40번까지 이렇게 이만큼. 예, 50몇 센치. 50몇 센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총선이 매번 총선은 당연히 다르죠. 이슈도 다르고. 근데 지금 성 기자님이 정리하신 거, 그 오랜 시간 선거를 다 보셨는데, 굉장히 특징적인 사안, 유권자들도 아시면 조금 또 선택에 도움되려나요? 자, 근데 선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 투표가, 정계 개편 얘기가 벌써 나와요. 막 쏙쏙. 이미 국힘에서는 대통령이 담화문을 발표했는데, 비대위원장인 분께서 거기 정면에 어쩌면 반대하는 의사 정원 증언 문제 관련해서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막 이제 이러고 얘기를 하고, 이쪽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의 캐스팅 보드 역할, 막 정계편이 부글부글한데 아직은 점칠 수 없지만 결과에 따라서 정말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일단 여당 쪽 사정부터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봐주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헐. 선거 끝나면 뭔가 좀 사달이 날 것 같다고 가차 해요. 없이. 그럴 걸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힘의 관계만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 훨씬 굉장히 더군다나 강하죠. 이겨도 봐줄까 말까 하는데 지면. 그런데 이제 의석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선거 결과,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한 120석 정도라도 하면, 하면서 이건 한동훈 위원장 덕분에 그래도 이 정도를 지킨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함부로 하기 어렵게 되는 거고요. 국민의힘 의석이 이 아래쪽으로 가라앉으면 이제 너 당신이 이리 와봐. 이제 그때부터 좀 손을 보겠죠. 그래서 지금 좀 정부 여당 안에서는 약간 뒤숭숭해요. 야, 이거 선거 끝나면은 뭔가 좀 일이 커질 것 같다. 당은 당대로 엉망이 되고 현직 대통령하고 차기 대통령하고의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되면 차기 대통령이 좀 피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들. 아예 싹이 잘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싹이 참 잘리는 겁니다. 이게요. 현직 대통령 대 차기 대통령, 검사 대 검사. 이게 어떻게 보면 막장 드라마보다도 더 좀 흥미로운 싸움인데 문제는 이 나라는 개판이 되는 거죠. 엉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그래서 좀 제가 지금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진짜로 좀 걱정이 돼요. 더 엉망이 될 수 있나요? 지금 총선 전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거보다 훨씬 심한 장면을 선거 이후에 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보는 국민 편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야당 얘기도 좀 해야 되겠죠. 이것도 이제 의석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제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 이제 좀 고개를 들 겁니다. 원래 압승 기준 아까 국민의힘 120석 기준 하셨는데 그러면 180석이에요? 정말 지킨다 180석을 다시. 그렇죠. 현재 의석이 대략 한 170석 정도 되니까요. 네네. 그걸 그대로 유지한다 해도 이기는 거죠. 압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총선 끝나고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나게 긴 총선 직후의 입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섭다. 우린 두려워해야 한다. 절대로 그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라. 우린 지금부터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면 큰일 난다. 그 맞는 얘기였죠. 큰일 났죠. 큰일 났죠. 그래서 정권이 넘어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품성이 좀 겸손하기도 하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비서실장도 했고, 그래서 정권의 흥망을 좀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런 걸 아는데, 이재명 대표는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친명으로 민주당이 천하 통일이 된 걸로 일단 보이는데. 근데 이 정치는 상대적이라 저쪽에서 레임덕 현상이 이제 자기네끼리 내용으로,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야당이 이기고 나면,
지금 뭐 국정조사에 특검에 엄청나게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은 다 시달림을 당한다고 생각할 텐데, 그러면 당 밖에 있는 지금 약간 노리고 있는 대권 차기 주자분들도 움직이실 가능성 네, 근데 당 밖엔 대권 주자가 현재는 없죠. 없나요? 예. 그래서 다 당 안에 있지만 이렇게 조용히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당 안에도 없습니다. 이게 원래 대선 주자가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졌다 그래요. 한때는 예. 한때 우리나라 차기 대통령이 뭐 황교안 아니냐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요. 그래서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총선 끝나고 이 다음 대선이 2027년일 것이냐, 예. 아니면 앞당겨질 것이냐. 앞당길 그 가능성도 이야기가 그 되지 않습니까? 가능성까지도 보고 이재명 대표와 그 주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탄핵이 아니라 뭐 방법이 될지 모르나 개헌 얘기 나오면서 개헌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정권을 조기종식시키자라는 구호가 이미 나왔어요. 조국혁신당에서 3년은 너무 길다라고. 그래서 지금 대통령의 임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아예 정리를 시킬 수 있는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저도 뭐가 어떻게 일어날지 쉽진 않아도. 그게요, 네. 그 정치적인 구호로는 설득력이 있는데 네. 실제로 나타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 3분의 2 이상, 그러니까 200명이 찬성을 해야 개헌안이 통과가 되고요. 그걸 다시 국민 투표를 붙여야 돼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국민 다수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개헌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또 국회의석 3분의 2라는 거는 사실상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 네, 네. 3분의 1을 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개헌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사실은 200석이 넘어야 되는 거였는데 넘었죠, 그때는. 그건 초당적으로 이탈표가 나왔죠. 여당이 분열하면서 200명을 넘기 234명.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에 만약에 이번에 글쎄요, 그 국민의힘이 그렇게까지 갈라질까요? 그게요.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그래도 뭐 유승민, 김무성 이런 분들이 다 탈당을 했어요. 그래서 집단 탈당을 주도할 수 있는 중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 지금 국민의힘에는 그런 중진이 없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저는 국민 여론이라고 봐요. 예. 그게 의원들 숫자만으로 탄핵이나 개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234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찬성을 했는데 그 숫자가 묘해요. 이게 300명 중에 234명이면 70몇 %인데 그 당시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 이 찬성한 비율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사실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움직일 때는 이 민심이 두려움을 민심에 또 따라서 읽었기 때문이죠. 결국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민심을 거슬러서 뭘 할 수는 없어요. 2004년에 민심을 거슬러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했다가 그 당시에 한나라당 망할 뻔했죠. 살려달라고 해서 겨우 한 120석 했지. 네, 그때 네. 100석 미만으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이렇게 선거 앞두고 얘기하는 개헌, 탄핵 이런 얘기, 글쎄요, 선거 끝나고 일반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국민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네. 이런 걸 잘 보고 해도 추진을 해야지. 그렇게 막 이제 우리가 뭐 정권 다 먹을 수 있다, 윤석열 뭐 쫓아내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쉽게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는 거 보면 정말 좀 화가 나요. R&D 정책 발표하는 거 보고 전 정말 기절 초풍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화가 안 나면 비정상이죠. 근데 그거하고 예. 계속 현직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고 탄핵하고 여기에 대한 우리 국민도 트라우마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민심을 좀 정확히 읽고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도 결정을 잘 해야지 네. 그걸 막 앞서가서 이렇게 하면은 좀 약간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국혁신당의 역할. 여기는 뭐 네 분이 아니라 더 똘똘 뭉쳐서 국회에서 어떤 목소리를 낼지 민주당과의 관계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일단 합당을 안 한다고 선언했고요. 네, 네. 안 할 겁니다. 역할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교섭단체가 안 되면 네. 힘이 없어요. 20명을 넘길 수 있을까요? 네. 지금으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 시민사회에서 추천받고 비례대표 된 분들하고 뭐, 연대해서 교섭단체를 만든다. 그러니까 이론상은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제명을 해줘야 돼요. 그 사실상 민주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교섭단체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의석수가 지금 다들 표정 관리를 하는 건지, 국힘에서는 저희 이러다가 100석 못 돼요, 살려주세요. 민주당은 151석이 목표다라고 공식 계속 그것만 얘기하세요. 현장에 조금 도는 지금 현재 판세. 없습니다. 그거는 양쪽 표정을 보고 읽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론조사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예. 안심번호로 여론조사하는 게 활성화되면서 네. 전반적으로 응답률이 떨어지고 있고요. 응답률이 낮아지면 네. 여당에 불리하게 나온다. 그러니까 모든 여론조사가 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정한울 뭐 씨가 3% 한국일보에 정도 뭐 더 봐야 한다. 기고를 했어요. 예.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이 맞다면 이 여론조사 응답률 낮은 여론조사 응답률의 그 수치보다는 지금 여당 쪽이 더 네. 유리해지는 유리해요. 거고요. 조금 그렇게 더 올라갈 되면 거다. 일단은. 의석이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고요. 예. 또 접전지가 한 50석 된다는 게 여야 공통된 분석인데요. 그중에서 수도권이 한 30석 되는데요. 수도권 30석은 실제로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돌발 악재가 터지거나 하면 네, 네. 투표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 기권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뭐 기권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나 화가 나서 안 되겠다. 가서 또 행사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막판에 한 30석 정도는 오락가락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전 옛날 사례 하나만 들어드릴게요. 2004년에 17대 총선을 치렀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를 했어요. 한 달 앞두고. 그래서 우리 국민이 다 엄청나게 분노했습니다. 그쵸. 아니 이런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았는데 어디 국회의원 놈들이 우리 대통령을 탄핵 소추할 수 있느냐. 그때 그래 저 어딩이 놈들이 이러면서. 그때 여론조사를 보면 모든 권역에서 열린우리당이 한나라당보다 2배가 지지도가 높았어요. 그래서 한나라당 50석 할 것이다. 막 이런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표가 다급했죠. 이 종아리 걷고 국민한테 회초리 맞는 광고 해서 내보내고 천막당사로 가서 이렇게 살려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해서 막판에 어쨌든 동정표가 좀 몰리고 또 보수 쪽에서 위기감을 느껴서 이제 결집을 좀 했죠. 추정 결과 어떻게 나왔죠? 열린우리당 152석, 한나라당 121석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런 겁니다, 민심이.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더 확 머리를 숙여서 국민한테 석고대죄를 하면 네. 우리 국민 착해요. 그래서 또 착해요. 너무 착해요. 그래서 그게 좀 문제긴 합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국민의힘 의석이 지금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국힘 지지 관련돼서 가장 좀 남아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의정 간 일정 어쨌든 타협이든 뭐든 뭔가 좀 상황이 정리되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안 됐어요. 지금 정부 여당이 이건 선거 유불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실제 현장에서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제때 치료 못 받아서 돌아가시는 분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최선을 다해서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와 엮지 않고 좀 풀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거야말로 사실 여야 문제가 아닌 걸로 해결해야 될 이슈가 아닌가 싶은데 참 결국은 또 투표 앞두고 나서 뭔가를 자꾸 불러서 좀 제스처를 취하니 신뢰도 안 가고. 자, 오늘 성한용 기자와 함께하는 저희 이슈콕이요. 또 시즌2로 시작했는 거 오늘 마지막 방송인데 지난번에 시즌1에도 내가 여쭤봤어요. 성 기자님 또 진짜 하도 한 6개월 동안 선거 정치만 했더니 제 머릿속에 약간 어지럼증이 생길 정도여서 막 딴 공부하고 싶을 지경이에요. 지지하는 정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우리 고정치 관여자라고 표현들을 하시던데 또 계시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난장의 상황이 너무 싫다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이런 분들에게 한 곳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 영역에 시달리셨으니까 어떤 마음으로 투표하실지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좀 우리 국가 공동체 전체로 보면 투표율이 너무 떨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민주주의가 작동을 안 합니다. 민주주의는 이제 백성 민자, 주인 주자. 백성이 주인인데 주인이 주인 행세를 안 하면 머슴이 주인 행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이제 위기에 처하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복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바쁘시더라도요 투표권을 좀 행사를 해 주셔야 이른바 민주주의 뭐 그렇게 거창한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아요. 사람이 대접받는 게 이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 주권자로서의 어떤 권리 행사를 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내가 가진 권리 포기하지 마시고 잘 적극적으로 행사하시라. 메디치 미디어에서는 그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성한용 기자님 시즌2도 바쁘신 와중에 도와주시고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